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총평 맡게 된 입시설계사무소 대학감소장 현건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9월 모의고사 한마디로 말하면 공평하게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런데 중요한 건 공평하게가 무슨 뜻인지가 중요하고요. 어려운이 어떤 뜻인지도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일단 이번에 평가원 기조 요약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올해 제일 큰 화두였죠. 사탐런. 사탐런은 작년부터도 화두였지만 올해는 새로운 키워드가 등장했습니다. 확통론. 그래서 사탐런, 확통론 어떻게 봐야 될까? 이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최저 준비하시는 분들, 정시 준비하시는 분들 둘 다 준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최저 전략 그리고 정시 전략 어떻게 과연 이번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모의고사 그 기조랑 특징을 요약을 하자면 4가지예요. 자, 아까 어려운이라는 말에 주목하라고 말씀드렸죠. 문학 난이도는 낮았어요.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험 난이도가 높았어요. 무슨 말이냐? 쉬운 문항들이 나왔는데 근데 시험 스타일 자체가 이것을 타임어택이 걸리거나 하는 식으로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기는 어려웠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킬러 문항 배제, 이건 몇 년 전부터 계속 진행이 되어 왔던 건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방식으로 킬러 문항 배제가 나타나서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작년부터 평가원 기조였어요. 현역이랑 N수생 모두에게 공평한 시험인데 앞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이번 시험은 N수생 저격이 조금 있었던 시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것도 평가원이 언제나 이제 강조를 하는 건데요. 선택 과목 유불리 해소입니다. 자, 일단 출제 기조, 문학 난이도는 비교적 낮지만 시험 난이도는 매우 높았습니다. 일단 국어 같은 경우에 생소한 소재는 다 연계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EBS 연계에서 사실상 한 10년 전까지만, 10년 전 정도에 이제 EBS 연계가 처음으로 들어오긴 했는데, 근데 그때 처음에는 완전 직접 연계였다가 중간에 간접 연계였다가 다시 직접 연계로 지금 넘어오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생소한 소재는 연계로 나오고 그 다음에 연계집은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경우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낮은 문학 난이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선지 선별에서 단어 단위의 미세 선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학생들이 이번에 풀고 난 다음에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나는 이거 다 이해했는데 이거 이 말이잖아요. 근데 틀려요. 왜? 선지에서 걸려서요. 그리고 낮은 문학 난이도, 수학 같은 경우에도 평균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연계 교재에서 유형 숫자 바꾸는 것이 보통 한 3점 정도에서 많이 나왔는데 이번엔 4점에서도 은근히 2문항 정도가 나왔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높은 시험 난이도, 내신에서 가끔씩 나오던 신선한 접근법을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N수생 여기에서도 저격이 어느 정도 들어갔던 게 보통 인강이나 아니면 현강, 온갖 이제 인간, 현강 다 섭렵한 N수생들 같은 경우에 이거는 보니까 이렇게 풀면 돼 하는데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좀 돌아가는 방식이었다. 전공법이 더, 그러니까 학교에서만 가르치던 전공법이 더 적합했던 문제들이 있었다. 그리고 단원별 난이도 조정, 이것도 좀 특이한 부분인데요. 보통 이제 어떤 단원에서는 이거는 문제가 어렵게 나와봤자 한 C 정도 레벨밖에 안 나와. 어떤 단원에서는 보통 한 D나 E 정도의 레벨로 나와 라고 했는데 근데 이번에는 그게 좀 흔들렸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 단원은 어차피 쉽게 나오니까 이 단원은 깊게 안 팠어 했는데 갑자기 난이도가 급상승해가지고 당황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문학 난이도는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런데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틀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에는 낯설고 어려운 주제 소재 안 나왔습니다. 이번에 그 철학 이런 부분들 안 나왔어요. 그런데 앞서 이제 말씀 들으신 것처럼 선지 선별에서 시간이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유형별로 난이도 조정이 상당히 크게 들어갔습니다. 보통 영어에서 어려운 유형이라고 하면 빈칸, 순서, 삽입, 그리고 조금 더 하면 함축, 음이, 추론, 어휘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애들이 보통 이제 주제, 주장, 요지, 제목은 이거는 그냥 조금 하면 맞을 수 있는 거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이게 조금씩 뒤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주제 제목은 영어로 이제 선지가 나오니까 그렇다 쳐도 한국어로 선지가 나오는 요지에서 틀린 학생들 많이 늘어났습니다. 막 엄청 탑급 난이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유형별로 난이도가 조정이 됐다. 그래서 시험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올라갔다. 시간이 모자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회 과학 같은 경우에 이번에 단권화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EBS에 나오는 교재들, EBS 교재들을 반드시 단권화에 하나하나 깊게 세세하게 포함을 시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언제가 이런 적이 있었냐면요. 2013년도 수능 때 그때 사탐이 조금 이렇게 나오고 과탐이 좀 이렇게 나왔던 경우가 있습니다. 과탐 같은 경우에 어차피 원리 문제니까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요. 사탐이랑 그리고 과탐에서 지구과학 쪽에서 정말 EBS에서 날개로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 그 인강에서도 그렇게 중요하다고 안 다루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날개에 있는 두 글자 때문에 그때 당시에 윤리 과목에서 학생들이 피를 본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탐 같은 경우에는 만일 근데 EBS에서 나온 내용이 그렇게 나오면 그거는 직접 연계예요. 간접 연계가 아닙니다. 근데 직접 연계인데 너무 지엽적이라서 피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탐에서 공짜로 주는 문제 비율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탐에서 이 과목은 이 몇 점은 그냥 보고 한 몇 초 만에 풀어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문제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바닥이 좀 올라오니까 평균 난이도는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존과는 다른 출제 포인트. 사탐, 과탐 이거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존과는 다른 출제 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 단어는 수능에서 여기 부분이 집중적으로 나와, 어렵게 나와 했는데 근데 보통 내신 시험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좁잖아요. 좁아서 지엽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능 때 건드리는 포인트랑 내신 때 건드리는 포인트랑 다소 다르게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내신 때 이건 내신 시험에서 봤었는데 내신 시험에서만 나오는 건데 하는 포인트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N수생들한테 조금 불리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과학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문제 전반적으로 평이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출제 단원별 난이도 조정이 들어갔다. 보통 이제 과탐에서 뭐 그 물리에서 역학 부분 아니면 생명에서 유전 부분 어렵게 나오는 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비역학 부분이 조금 더 어렵게 나온다거나 하는 식으로 출제 단원별 난이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표에서 킬러 문항 배제는 낮은 문항 난이도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N수 현역 공평한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내신에서 가끔 나오던 신선한 접근법 요구 그리고 오히려 전공법이 더 잘 먹힌다. 그리고 기존과는 다른 출제 포인트에서 확실히 N수생 저격이 들어갔던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N수생들은 재작년 N수생들이랑은 좀 달라요. 작년에 애초에 이제 그 자기가 하던 일을 버리고 의대를 노리면서 N수생을 뛰어든 분들이 조금 많습니다.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변리사인데 내가 의대 가겠다 해서 N수 하는 애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카이스트 나와서 국방연구원 일하다가 갑자기 나 의사 될래 하면서 N수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보는 것들이 거의 기출들이거든요. 그런데 기출이랑 다르다, 좀 내신에서 나오는 접근법이 나온다 하는 것들은 확실한 N수생 저격입니다. 자, 그리고 선택 과목 유불리 해소, 평가원의 올해 제일 어려운 과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평가원이 이번 구모 때는 어느 정도 해낸 것을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탐란, 확통란 때문에 이 선택 과목 유불리 해소가 올해 상당히 어려웠지만 어쨌든 평가원은 조금 해내고 있습니다. 평가원이 이번에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공을 했기 때문에 수능 때도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은 좀 높아요. 자, 그래서 이제 사탐론 과연 어떻게 봐야 될까? 이게 중요해요. 총 수험생은 전년 대비 2.7만 증가를 했어요. 올해 황금 돼지띠 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탐이 전년 대비 34%가 증가를 했어요. 과탐은 전년 대비 이제 3% 정도 감소했고요. 생각보다 그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감소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게 최소 한 과목만 사탐런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최소 한 과목만 사탐런을 하는 학생들은 13만 명 정도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전체 수가 한 50만 명 정도임을 봤을 때. 전년도 사탐런은 6.8만 명, 올해 한 90%가 증가한 거예요. 거의 2배 뛴 거죠. 근데 중요한 거, 작년의 사탐런이랑 올해 사탐런 간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왜? 수준이 달라요. 애들의 수준이. 자, 작년에 사탐런을 했던 학생들은 4, 5등급 미만이 많았어요. 4, 5등급에서부터 그 아래쪽. 근데 올해는 되게 신기한 게 2등급 받는 애들도 그런데 올해 이제 그 N수생들 있고 의대 좀 세다고 하고 다들 사탐론 한다고 해서 위에는 콘크리트층이다 라고 생각해서 차라리 사탐을 가서 1등급을 받자 하면서 사탐런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 수시에서는 사탐 선택 분리가 되게 감소를 했고요. 정시에서도 지원 자격 완화가 되는 가산점은 유지가 되는데 지원 자격이 완화가 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반면 이제 확정 1등급, 확정 2등급 정도 친구들은 이제 과탐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확정 1, 2등급 과탐 유지하고요. 사실상 낮은 애들 그냥 그 하위권 친구들은 그냥 과탐 유지해요. 사탐이든 과탐이든 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중상위권, 중위권 애들이 대거 이탈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이게 제대로 분포가 나와야 되는데 얘가 모래시계처럼 그렇게 됩니다. 왜 모래시계처럼 되냐? 이따가 조금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 친구들, 중간에 있는 친구들이 사탐으로 올 때, 나 과탐에서 3등급 받았으니까 사탐에서 3등급 받을 거야 라고 하면서 오지 않아요. 과탐에서 3등급 받았는데 사탐에서 1등급 받겠지 하면서 와요. 그러다 보니까 사탐의 위는 두꺼워집니다. 상대적으로 중간은 가만히 있는데 위는 두꺼워지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모래시계처럼 그렇게 분포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과 중상위권까지 사탐런을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와서 사탐 중상위 상위에 포진이 돼요. 그리고 과탐에서는 이제 중간에 중하위에서 중상위까지가 싹 사라지면서 공동화가 일어나고요. 사탐에서는 중상위에서 상위가 두꺼워지면서 중간이 공동화가 일어납니다. 그거는 이걸 보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작년 수능이랑 이제 올해 구모를 봤을 때요. 자, 1컷은 거의 비슷한데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봐야 될 건 이제 3컷, 4컷, 5컷입니다. 3, 4, 5컷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간이 좀 많이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1컷, 2컷은 근데 거의 비슷한 것을 봐서 작년에 이제 화학이 조금 이상했어요. 네. 1컷, 2컷은 거의 1컷 정도는 거의 비슷한 걸 봐서 위에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근데 아래에는 이제 좀 많이 비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최저를 과탐으로 맞추는 학생들한테, 그리고 최저를 엄청 높게 무슨 4, 8 이게 아니라 한 과목은 그래도 3등급 나와야 될 텐데 하는 학생들은 지금부터 조금 열심히 해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컷이 지구를 빼면 거의 다 좀 비슷비슷하게 나왔어요. 지구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되게 지역적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단원별 난이도도 많이 변동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구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게 나왔던 반면에 나머지는 그래도 좀 고르게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선택 과목 유불리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유지될 전망입니다. 자, 그리고 이과생 사탐에서는 이제 봤을 때 제일 많이들 이과생들이 유입되는 것이 생윤, 윤사, 사문, 세지 이렇게 돼요. 생윤 같은 경우에는 작년 응시생이랑 올해 응시생이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는데요. 그거는 작년도 생윤은 단골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생윤, 윤사, 사문, 세지에서 되게 특이했던 게 생윤, 윤사는 보통 이제 툭하면 2등급이 증발이 되고 1컷 50 나오고 하는 과목들이었거든요. 근데 작년 수능 때 이게 강하게 뒤통수를 쳤습니다. 작년 수능 때 이제 생윤, 윤사 때문에 최저를 못 맞추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난이도가 갑자기 훅 올라가니까요. 생윤, 윤사는 쉽게 내려면 얼마든지 쉽게 낼 수 있고 어렵게 내려면 얼마든지 어렵게 낼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생윤, 윤사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번에 계속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을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지역적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3년 수능이 다시 반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사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예전에도 계속 컷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됐어요. 왜냐하면 도표, 통계, 그래프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자료 해석 문제들은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친구들이 있고 이 부분은 그냥 버리고 간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버리고 가면 어쨌든 나는 2, 3등급은 나오니까 하면서 버리고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 때문에 계속 컷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동화가 어느 정도 일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작년 컷에 비해 가지고 올해 컷이 조금 낮아지거나 하는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2025년 생윤이랑 윤사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점이라고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원래 작년에 올해 일어나야 될 게 작년으로 좀 땡겨져서 일어난 현상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일 사탐런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혹은 사탐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생윤 윤사를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거는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는 점, 이거는 강조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걸 요약을 해보면요. 4과탐 모두 1, 2등급으로 최저를 내가 반드시 맞춘다. 이거는 까다로워요. 내가 6평, 9평 때 모두 1등급이 나왔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4과탐 모두 다 이제 3, 4등급 컷 정도가 이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만약 최저를 맞추는 데 있어서 2합 7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맞추는 학생들이라면 조금 더 열심히 해보면 오히려 내가 어렵다고 생각했던 사과탐에서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점 가까운 성적이 아닌 이상 탐구로 1, 2등급을 최저를 맞춘다라고 하는 전략은 이번에 조금 위험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확통런입니다. 생각보다 근데 이 강남 지역, 이 지역 혹은 수도권 지역에서는 확통런이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는 지역들이 이 서울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곳들도 다 있는데 그쪽에서는 확통런이 생각보다 강하게는 일어납니다. 실제로 지금 보셨을 때 확통 미적이 올해 구모 때는 이제 응시생 비율이 안 나왔어요, 아직. 근데 확통이랑 미적이 이게 역전이 됐어요. 분명히 작년까지만 해도 미적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확통이 지금 훨씬 더 많아졌어요. 자, 문이과 비율은 근데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돼요. 작년이나 올해나. 그런데 확통 미적 비율이 역전이 됐다는 건 정시에서는 생각보다는 큰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논술에서는 이게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자, 미적에서 확통으로 전환한다는 거는 사실상 수리논술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수리논술 지원 인원이 이제 인문논술 지원 인원으로 쭉 이동을 하게 됩니다. 수리논술 대비를 하는 학생들한테는 경쟁자가 감소하게 되고요. 인문논술 대비하는 학생들한테는 경쟁자가 오히려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일 이제 인문논술을 준비를 한다면 정시를 플랜 B로 반드시 가져가야 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수리논술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올해는 숨통이 살짝 트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최저 전략이랑 정시 전략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최저 전략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타임어택, 지금 시기가 타임어택 있는 부분인데요. 타임어택이 꽤나 많아졌어요. 과탐, 그리고 국수영 다 이제 타임어택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남은 시간대에 해야 될 건 뭐냐? 정답률을 올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정답률을 올리는 것보다 일단 주어진 시간 내에 다 푸는 것부터가 이게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타임어택이라고 했을 때 만일 그 국어에서 내가 한 지문을 꼭 놓치고 푼다 하는 경우에 그 지문을 포함시킬 것인가 아니면 그 지문을 아예 빼고 풀 것인가를 보셔야 되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도 이거 난이도 고려 잘 해가지고 스스로의 깜냥을 아셔야 돼요. 스스로의 전투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그 전투력 측정기를 빼서 이거는 내가 풀 수 있을 것 같다, 이건 내가 못 풀 것 같다, 이런 선별력이 조금 필요합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생각보다 작년부터 많아진 게 요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1, 2, 3, 4, 5번 선지가 다 한국어인데도 여기에서 시간을 많이 썼다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간 타임어택이 되게 빡빡해질 겁니다. 실제로 그 주변의 학생들 중에서 뭐 유명한 모의고사 이런 거 풀어가지고 어려운 모의고사인데 1등급 나왔다 하는 학생들 이번에 3등급 나온 학생들도 많아요. 근데 다 후기를 들어보면 문제는 근데 다 할만했는데 선지 선별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국어, 수학, 탐구는 EBS 연계가 이번에 생각보다 강력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 원래 그 EBS 첫 도입 때는 그냥 EBS를 외우는 게 답이었어요. 왜냐면 직접 연계가 됐으니까. 근데 중간 부분에서는 EBS 연계를 너무 심하게 한다라는 평이 나오니까 EBS가 이제 연계 아닌 연계를 해요. 이 문제가 왜 연계예요? 이 시인이 쓴 건데 그러니까 연계예요. 이거 간접 연계. 이거 왜 연계예요? EBS에 나오지도 않는데 똑같은 작품 나왔는데 이건 앞부분이고 EBS의 건 뒷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연계예요. 하던 게 있었는데 근데 이제는 국어에서는 좀 직접 연계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 그리고 수학이랑 탐구 같은 경우에는 연계가 탐구는 원래 연계가 되게 좀 명확했던 것이었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도 그 유형에 따라 가지고 이제 숫자 바꾸기로 연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최저 전략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전반적으로 이제 난이도가 컷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기 시작하면 실수 한두 문제로 최저를 못 맞추는 2025년 수능의 반복은 별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작년이 정말 최저 맞추기 어려웠던 게요. 당연히 나는 이 정도만 되면 이제 탐구에서 2등급 나올 줄 알고 그 정도로만 공부를 했는데 탐구가 너무 어렵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최저를 못 맞췄고요. 그 다음에 국어는 나는 지금까지 1을 놓쳐본 적이 없어 라고 했던 학생들이 실수 2문제 정도 하면 그러면 3 나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작년 이제 경희대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에 이제 원래 최저 충족률이 문과 같은 경우에 40-50% 됐는데 작년에 이제 30-40%였고요. 그 다음에 이과 같은 경우에는 20%까지 내려가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실수 한두 문제로 최저를 못 맞추는 것이 반복될 여진이 적어요. 확실히 등급 간 컷이 구분이 되는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실수를 신경 쓰기보다 시간 관리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신경을 써줘야 성공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EBS 연계는 최상위권은 별로 그렇게 체감은 안 될 거예요. 근데 중위권, 중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EBS를 정말로 꼼꼼하게 파주는 것이 이게 의외로 도움이 될 수가 있다. 탐구 같은 경우에 사탐은 근데 EBS 최상위권도 파주셔야 완벽을 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탐구는 불확실성이 좀 높기 때문에 탐구로 최저를 맞추기보다는 국수형 주요 과목에서 최저를 맞추는 생각을 하시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시 전략입니다. 정시 올인하는 학생들이에요. 자, 정시 올인하는 학생들은 지금부터 보셔야 되는 게 어떤 대학이 표준 점수를 보고 어떤 대학이 100분위를 보고 이거를 어느 정도 아셔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가 봐야 될 거는 서울대, 국민대, 서울과기대, 홍익대만 보는 표준 점수 말고요. 100분위만 보는 이 대학들 말고요. 대부분의 대학들이 표준 점수랑 100분위 혹은 표준 점수 플러스 변환 표준인데 100분위 변환 표준 점수예요. 이거를 볼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탐구 과목을 이제 100분위나 아니면 100분위 변환 표준으로 보는 학교들이 대부분이니까요. 사실상 2-3년 전까지는 이제 탐구에서 100분위로 보는 것이 되게 100분위로 보는 것이 치명적이었던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탐구에서 한두 문제 실수하면 갑자기 나는 1이었는데 3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100분위가 1등급이랑 3등급 간은 천지 차이죠. 정말 두 문제 차이로 내가 100분위가 98에서 갑자기 이제 100분위가 70점대 후반으로 떨어지는 경우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이런 염려는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탐구는 이제 시험 당일 실수 한두 문제가 이제 결과를 가르기보다는 실제 실력이 결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그 정시 같은 경우에도 2010년대 초중반까지는 국영수로 이제 대학 가고 그 다음에 탐구로 이제 학과를 결정을 한다가 됐는데 중간에 이제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고 탐구가 좀 이상해진 다음부터는 탐구로 대학이 갈려버리는 경우도 많았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정시 준비하시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탐구가 학과를 가르고 이제 국영수가 이제 대학을 다시 가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탐구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해봐야줘야겠지만 국어랑 수학 표준 점수 확보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난이도가 쉽지 않을 예정입니다. 자, 수시를 병행하는 학생들입니다. 수시 병행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이제 인원도 워낙 많다 보니까 수시를 병행을 하는 것이 수시가 무조건 안정적일 수는 없어요.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에도 학생부 교과는 보통 되게 안정적이라고는 하는데 근데 이것도 인원이 많아지면 컷은 자동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 베이스라인을 어느 정도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근데 어떤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수, 영, 탐 이렇게 5과목을 다 보지 않는 학교들이 있어요. 국수, 영, 탐 하나만 보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영어, 탐구, 국어, 영어, 탐구, 수학 이렇게만 보는 대학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5과목을 다 준비하지 않는다, 전략적으로 최저를 위해다 좀 몇 과목만 준비를 한다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대학들이 그 베이스로 깔리는지 이거를 잘 봤을 때 어떤 대학들이 베이스로 깔리는지를 알게 되면 그러면 저희가 이제 구평 끝나고 선택과 집중을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그 2합을 맞춘 학생들 있잖아요. 2합 5.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지금 좀 부담감 때문에 나 그러면 국어랑 탐구만 할래 라고 하는 경우가 아니면 국어랑 영어로만 할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이 많아졌고 수시가 조금 불안정하기 때문에 2합을 맞춘 학생들은 3개 과목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합을 맞춘 학생들은 4개 과목을 대비를 하는 것이 수시에서 당연히 붙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혹시 모를 경우에 정시까지 고려를 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총평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